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대모사 인터뷰 이상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대모사 인터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떨 때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십니까?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오. 개인 면담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가 단순히 술 먹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한 얘기가 필요할 그렇죠. 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치맥 회동을 한 여권의 두 정치인이 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구로 초대한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나와시오. 어제 좀 술을 얼굴 보니까 많이는 안 드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술 먹을 일도 없죠. 근데 어제 뭐 치맥을 골프 하신 친다고 뭐라고 하는 중에 술 먹겠어요? 골프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군요. 여전히도 남아 계시네요, 그게. 내 그거 따질 만큼 옹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제가 왜 인터뷰에 모셨냐면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홍 시장님께 차나 한잔 하시죠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서 홍 시장께서는 아니 뭐 차는 됐고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해서 어제 초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차보다는 맥주를 왜 선호하셨습니까? 치맥이란 말이 있어요. 예. 치킨에 녹차 예. 어울립니까? 친옥. 진옥. 치킨에 막걸리 어울립니까? 예. 치맥이죠. 참. 대구 하면 치킨. 그럼 치킨에는 맥주 이겁니까 그냥? 그렇죠. 이유가 단순하네요. 페스티벌. 오. 엄정화의 페스티벌이 아니라 예. 대구 치킨 페스티벌이었어요. 오. 그래서 축제인 만큼 내 오라 그랬어요. 그럼 어제는 맥주를 많이 드셨어요? 치킨을 많이 드셨어요? 참, 그 질문이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제 그 회동을 놓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홍 시장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이나 글 발언을 자주 하고 계시다 이런데, 혹시 징계를 서로 받았잖아요, 다 두 분 다. 그 징계의 동병상련 마음인 걸까요?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예. 내가 예전에 영특하고 샤리가 분명한 청년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어요. 예. 내가 기자는 낼게요. 예. 감기가 걸려서 다 나았는데 얼마 뒤에 바로 또 걸렸어요.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감기라고 합니다. 대감기. 되감기. 참 개근데 아무도 안 오셔. 되감기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검투사가 우글거리는 여의도에서 예. 이 사람 내치고 저 사람 내치는 거, 이런 일이 대감기, 대풀이 되시면 안 된다. 내 거래 봅니다.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죠. 어제도 그런 취지로 보이네요. 그러면. 참. 근데 반면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막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양반은 내가 그 예전에 수사를 해가지고 예. 비리 혐의를 밝힌 바가 내 20분 만에 밝혀냈어요. 20분이요? 그렇죠. 검사 시절에 비리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는 끌어안기 대상이 안 됩니까? 그 양반은 내 복당할 때 안 받아줬잖아. 그래 봅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따질 만큼 옹졸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옹졸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약간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합니까? 참 그 째째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나나 옹졸하지 않아요. 뭐 당신은 째째해요. 약간 이 말씀을 꼭 마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어제 에세이집을 출간한 조 작가 모시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법무부 장관 출신 조 작가입니다. 오늘 책도 들고 나오셨네요. 예, 바로 이 책인데요. 디케의 눈물.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공화국 정권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뭐 시작부터 뭐 쓴소리를 그냥 뭐 내주시는데, 근데 출간하자마자 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감은 어떠신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책이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 책은 저를 주시려고 갖고 오신 걸까요? 예,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값진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책과 관련해서 한참 전에 조 작가께서 추천사를 쓰신 금태섭 전 의원의 책이 있는데 그 책하고는 제목이 딱 한 글자만 다릅니다. 그 책은 DK의 눈. 근데 여긴 DK의 눈물이에요. 이거 혹시 제목이 좋아 보여서 참고를 하신 건가요?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MBC와 MBN이 같지 않습니다. 예. 본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 책을 안 사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보시면 그런 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게 뭐 방송국 이름까지 돼가면서 뭐가 다르지 않냐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요 다른 질문 좀 드리죠. 최근에 그 공소장 내용이 하나가 공개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딸 조미 씨의 과거 호텔 인턴 경력서에 호텔 이름 한 글자를 잘못 기재해서 들통이 난 걸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펠인데 이걸 펠로 썼다는 거죠. 이거 본인이 직접 쓴 거 맞습니까? 예, 뭐 형소법 148조에 의거해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예. 그러면 재판에서는 얘기하실 건가요? 예, 재판에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 여기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언제쯤 어디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전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소법 얘기가 나왔어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맞불 출마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예, 조 작가는 책을 쓸 뿐입니다.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저의 진심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더걸스가 먹는 쌀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텔미라고 합니다. 예, 제 책을 보시면 저의 인간 미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해야겠네. 제가 아까 조 작가라고 소개했는데 조 작가라는 소리가 더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조 전 장관이 더 듣기 좋으십니까? 예, 둘 다 좋습니다. 전직과 현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책은 안 주시네. 알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안 줄 겁니다. 아까 뭐 사서 보라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자, 이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거에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 영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가 단식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취임 1년 맞아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전 열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오늘 질문할 기회가 생겼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단식합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내용, 단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계신 그 절망감 또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단식 투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단식 중이에요. 지금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당 그리고 여권 내에서 반응은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뭡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리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영상이 나가는 동안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질문을 제가 살짝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식 투쟁 선언이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짜 목적은 뭐로 보이는지 생각을 좀 적어주시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쓰신 것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이유 좀 말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뿐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쓰신 거예요? 뭐라고? 제가 어릴 때 어디 뭐 시장이나 이런데 상점이나 가게 되면 예. 뭘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면 뭐 앉아서 이렇게 발 구르면서 떼쓰잖아요. 아.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밥 안 먹는다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동그라미 얼굴은 뭡니까? 그 표정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공당의 대표나 정치인들이 단식을 해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예. 뭐 내심은 떠나서 어쨌든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재의 독재에 대해서 투쟁한다든가 아니면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철할 때까지 한다든가 어. 이런 공적인 명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조건화할 공적 명분을 사실 들이대지 않고 추상적인 뭐 어떤 현 시국을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중단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없어요. 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죠. 중단 조건을 거실 수가 없죠. 내심 사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곤혹스러운 당내 상황이나 그러니까 당내 상황에 맞닥뜨려서 당내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에 대한 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목리 또는 수사에 대한 항의 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뭐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 사실 저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런 수를 꼭 쓰셨어야 되느냐. 특히나 제1당의 당 대표께서 의원 신분도 갖고 계신 예. 국가 이제 정기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단식하는 것이 예. 맞는가? 또 하나는 검찰 4일 소환에 불응하시면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일정 때 못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가? 어. 국회 일정을 소화하시고 나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단식을 선택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사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 이렇게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을 위한 단식이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게 진짜 이유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좀 비유를 좀 하시면서 쓰셨는데 이번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사실은 갑작스러운 단식인데 혹시 예상하셨어요? 단식 투쟁이 나올 걸로? 뭐 일단 단식 투쟁이란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당대표의 예. 1주년을
어떤 기점으로 해서 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단식을 그러니까 선택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예. 이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이번엔 또 다른 방향으로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말씀을 되는 하셨어요. 거예요. 예.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나온 게 1년이 지나도 예. 앞으로 변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 통치 행태가. 정치가 소멸했습니다. 야당 당대표가 1년이 되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어. 본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예. 1년 동안 본인이 얘기한 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예. 국회도 소멸했습니다. 어. 법안 통과시키면 합법적으로 거부권 행사합니다. 예. 통과된 법안 국무위원들이 시행령으로 바꿔버립니다. 어. 상임위 열리면 여당 상임위가 있으면 아예 개최를 안 해버립니다. 예. 문제가 되는 장관들은 해외로 도피성 출장을 갑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어. 거기다가 정부도 부재하죠. 예. 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 영장을 지금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예.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까? 어. 거기다가 이제 참 하다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흉상을 갖다 이전하겠다. 어. 그것도 무슨 적당한 장소에 어떻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재명 당대표는 벌써 1년이 지난 겁니다. 예. 1년 남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야당 당대표가 사직생의 각오로 돌파구를 만들고 예. 적어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60% 정도의 국민을 대변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안 싸우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단식도 하지만 일도 하겠다. 예.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거리에서 나가서 국민들과 호흡하겠다. 예. 저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예를 들면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사퇴 요구를 좀 피하는 이 수단으로 선택한 취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퇴 요구가요. 몇 예. 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 제가 이제 그분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하시는 분 몇 분이 계세요. 아. 근데 그 몇 분의 말씀 때문에 당대표가 그만둬야 된다면 77.77%의 지지율로 그다음에 지금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단연코 1위예요. 어. 근데 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거든요. 두 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전에 화면으로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과거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위에 글 밑에 사진이 두 개 나오는데 이게 2016년쯤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약간 지방자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거 요구를 하면서 단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 좀 지나서 이정현 대표,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가 단식을 했었는데 그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식은 약자의 최후 저항 수단이다. 대통령에 맞선 시장의 단식은 저항이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협박이다. 그러면서 지적을 저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참고하셔서 이번엔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최 전 위원은 어떻게 쓰신 겁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2016년에 냈던 입장은 좀 일단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또한 상황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단식은 굉장한 선이고 예.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 과정이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지금 이정현 대표의 여당 대표의 단식은 당시 예. 그 협박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가 하면 협박이고 본인이 하면 저항입니까? 저는 그런 이분법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도 내로남불에 대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자꾸만 유리하고 불리하게 다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게 쓰셨네요. 예, 위아래로. 단식 대표 단일 대우 마치 표 같은데 예. 라임을 맞추려고 저는 이제 이 대표의 속내는 딱 이거 하나라고 봅니다. 본인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예.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다시 도발했다고 얘기하더니 제2의 태평양 전쟁. 그렇죠. 하더니 이번에는 본인이 사실상 저게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167석을 가진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을 안 하고 내가 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겠다면 그게 전쟁을 선포한 거죠. 협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제 꺼내든 세 개의 조건이 전부 보면은 일본 정부가 답변해야 될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다음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예. 굉장히 갈등이 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선을 딱 형성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단일 대우가 형성되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친명, 비명에다가 본인의 리더십 문제, 지난해 당대표 선거할 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더니 남은 게 사당화,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들로 인한 그냥 강성 지지층, 예. 그다음에 방탄국회, 이 세 가지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냐 얘기 나오니까 자 그러면 도발을 한 거죠. 167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그렇다면 내부에서 이제는 보십시오. 만일에 방탄 투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만약 올라갔다. 예. 어떻게 가결하자 소리 나옵니까? 지금 저렇게 아파가지고 단식하면서 쓰러져 있는데 아. 저 대표를 어떻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보내라고 누가 과연 가결표를 던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결속용 단일 대우를 위한 그 바로 단식 대표의 정말 속내가 담긴 정말 최후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내 목적을 위해서 비상상을 좀 만든 거다. 그렇죠. 지금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쓰신 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아날로그식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국민의 인식이 예. 디지털 감성에 이미 엄청나게 앞서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정치 관련 평론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다?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개개인들이 다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그렇습니다. 정보와 더 많은 판단을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미디어 기존의 예. 올드 미디어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단식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잘 얘기했네요. 약자의 최후 저항 수단. 이게 맞았죠. 그래서 벼랑 끝 선택이고 예, 그다음에 막다른 길에서의 저항이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느냐? 왜?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166석이에요, 출석이에요. 야당이 제1당입니다. 제1당이에요. 예. 그렇다면 원내에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카드를 택했을까? 다른 카드가 없어서라기보다 결국 이게 민주당에 대한 절대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옛날의 감성을 다시 자극해서 얼마나 오죽 절박하면 이럴까. 근데 그 절박함의 대상이 본인의 검찰 수사 때문에 조금 희석돼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최근에 국민 다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뭐 반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입장을 내놓은 거냐, 또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일본이 방류했는데 왜 우리가 1조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지금 써야 되느냐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국민 다수가 지금 분노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단식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느닷없는 저는 뭐 저급한 메카시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경력보다는 뭐 공산당 활동 운운하는 걸 내세우면서 흉상이전이라는 느닷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오송에서의 지하차도 사고나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나 또는 뭐 해병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 소홀이나 이 실종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정부 상태 아니냐라고 얘기될 만큼 국민에게 분노감을 줬는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갖고 지금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의 명확한 타겟이 지금 흐려져 버린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저는 아날로그식 감성을 호소하려는 수단으로서 단식을 내세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 자, 네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네 분의 판단 좀 앞에 내려주시고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단식 투쟁 선언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그중에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제가 싫어서 뭐 그만뒀으면 하는 분 있겠지요. 그거 어떻게 없겠어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참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평소에 어떤 회의 끝나고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요새 답을 잘 안 했거든요. 웬만하면 답을 안 해서 오늘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모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윤기찬 변호사. 지금 단식이 진행 중인데 이거 혹시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이거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겠죠. 지금 어쨌든 단식 오늘 시작하셨으니까 예. 4일까지는 이제 약 5일. 지금 검찰에서는 4일 날 오라고 그렇죠. 통보를 한 일단 거죠. 시한을 보면 4일 날인데 예. 4일까지는 5일 정도. 보통 단식하고 한 5, 6일 정도 되면은 되게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좀 증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뭐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저런 상태에서 강하게 나오라고 한다. 그럼 그건 또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검찰 수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가다 또 혹시나 또 다른 쓰러지시거나 하게 되면 아유,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앰뷸런스 불러서 나갈 수도 있어요. 뭐 건강 상태 여부에 불구하고 지금 앰뷸런스 불러서 나갈 확률이 전 높다고 보는데 예.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럼 앰뷸런스 불러서 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굉장히 것이죠. 정치적일 수 있다. 그 모습 옛날 자체가. 대기업 회장들 보면 앰뷸런스 불러서 나가잖아요. 휠체어, 예. 뭐 앰뷸런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송출시키는 그 자체가 당내 위상 강화 또는 역전 또는 이제 검찰과의 대결 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미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 수사를 미루는 카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 청구가 있게 되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내의 입장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본인이 거리가 되게 되면 당내 이제 당대표 선출 일정과 또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월, 12월 이전에 만약에 거리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당대표 선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당대표가 선출될 여지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미룰 수 있는 최대한 밀어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단식이 본인의 검찰 수사와 연관된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좀 뭔가 지켜보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할까요? 단식의 선배일까요? 아니 뭐랄까요? 김성태 전 의원 과거에 뭐 원내대표 시절 뭐 단식하고 그랬었는데 정치와이드가 단식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의원을 좀 취재를 했어요. 뭐 조언이랄까요?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무래도 단식은 한 3일 정도 제대로 굶어버리면은 사실상 오장육부가 좀 뒤틀리죠. 한 7, 8일 정도 되면은 이제 멍하고 머리도 이제 빙빙 도는 어떤 치킨이라든지 또 피자를 배달해가지고 단식을 조롱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제1 입법 권력 민주당 168석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단식을 한다니까 좀 뭐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단식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왜 이 시점에 선택했는지 마지막 선택지만큼 깊게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경험자만 알 수 있는 뭐 빙빙 돈다, 3일 넘으면 되면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설명했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이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뭐 오늘이나 내일부터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동조 단식이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는 경험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11일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장 시절. 그렇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제 말려서 중단을 하면서 그만두는, 이제 예. 11일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김성태 전 의원이 저렇게 뭐 조언을 안 해주셔도 충분히 본인이 단식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때 김성태 전 의원도 드루킹 특검인가를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그렇죠. 했던 걸 그때 제가 뭘 알고 요구하면서 있습니다. 했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의 어떤 틀을 갖다 옆으로 좀 옮기는 것까지 본인이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빨리 부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소위 당대표 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단식 등 과감한 투쟁을 전개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나 좀 빨리 불러서 검찰에서
이럴 수도 있다. 제가 뭐 저기 단식의 예, 의미 중에는 빨리 좀 불러달라.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뭐 2,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당 지도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땐 동조 단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전 전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절박함이 디지털 방식이든 아날로그 방식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 짧게 제가 한 30초 들 테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하셨다. 저는 출구 전략을 빨리 짜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실려가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그나마 자기의 정치적 출구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168석의 야당 대표고 그다음에 곧 본인은 또 다음 대선을 꿈꾸는 차기 지도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게 국민의 이미지에 뇌일이 남지 않을까요? 저는 출구 전략을 지금 적절히 모색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정치인들, 단식하신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단식, 그러니까 굶는 거잖아요. 혼자 굶고 앉는 것보다 주변에서 같이 하면 좀 힘이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동도 당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됐고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부터 계속 국회에서는요. 예산 결산 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 지금은요. 지난해 쓴 예산안에 대해서 따져보는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받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소환은 임의 수사 아닙니까? 임의 수사지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잘 알지요. 근데 왜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저는 뭐 조사하는 방식하고 위원님, 지금 좀 이상하네요. 위원님의 어떤 위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호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세요.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지 의원님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는 국민께서 보시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고 어제 밤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유기찬 변호사. 사실 아까 제가 예결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 그러니까 지난해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지금은요. 그리고 이후에 또 예산을 또 따져보는 과정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냐는 한동훈 장관의 지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이죠, 언론적으로. 이게 사실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한 수사 관련된 말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장관에게 물어보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왔을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건 맞는데 아니 장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마치 이게 이전에 장관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부 알면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안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일단 그런 개선상의 그 질문 그 주체로서도 안 맞고 또 상임위가 지금 이게 결산하는 거잖아요. 결산입니다. 결산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이 지난번 말했듯이 뭐 영수증에 휴발이 됐다 이런 것들을 물어도 되는 건데. 그거는 물어볼 만하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거 묻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 추궁하다가 그런 것들 제대로 모르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이런 식으로 곁들여서 묻는 건 몰라도 질문 주된 취지가 저런 걸 묻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본인들과 관련된 거라서 안 맞는 거죠. 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장면도 있어요. 인물은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이성만 그 의원들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20명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다른 분도 아니고 김회재 위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장관에게 결산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자, 증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그 본인 관련 질문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재 의원이 검찰 출신이죠. 더군다나 지검장까지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도 물었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그걸 감안해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20명 안에 본인이 들어있다 아니다 이거야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예. 저는 뭐 앵커도 이미 지적했고 윤기찬 변호사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예산 결산 심의 제도의 이 허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저는 어느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정해진 주제가 아닌 다른 질문들만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은 예.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정말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예.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잘 그러니까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예결위가 왜 열리는가를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사실은 지난해 세웠던 예산 제대로 썼는지. 지출을 했느냐, 예, 제대로 썼는지. 곳곳에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를 결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제가 매일경제에서 워싱턴에 특파원을 가봤더니 하원이든 상원이든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산결산위원회. 우리로 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어요. 세입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세출위원회는 당해년도의 예산을 결산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예. 이 두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예. 있고 권한도 엄청납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을 세입위원회나 세출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할까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어떻게 보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의원들이 자기들 지역구 또는 자기와 연관된 사업 조금이라도 끌어가는 거 이거에 오히려 더 혈안이지 정말로 결산과 예산을 심의에 제대로 시간을 할애하느냐. 예. 제대로 심의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저런 식의 질문 저건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시장에서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의 특활비라는 거를 예. 영수증 없이 아무리 쓰라고 했다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출이 된 거를 이미 지적을 했으면 그걸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 아닐까 싶은데요. 저런 상황이 사실 하루 이틀 아니라서요. 이 국회나 정치 쪽 담당하는 기자들끼리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저 예결특위 같은데 만약에 언론사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질문들, 어떤 답변들 할까? 요거 기자들끼리 가끔씩 상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일지를. 자, 다음은 글쎄 이거를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튼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이 제명안이 부결됐잖아요.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좀 일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뭐 키워드 단순합니다. 부결 후폭풍이 여러 갈래로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두 명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상반된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리특위에서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우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게 이게 나는 상식적이냐, 이게 맞는 길이냐. 당 지도부의 지시가 없이는 좀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저는 뭐 전혀 듣지 못했고요. 좀 당 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에 관련해 갖고 이래라 저래라 또 지시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지시가 뭐 어떤 지시인지 모르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직접 들었는지 뭐 전에 들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사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거기에 관련해 갖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결 지금 3대 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로 보이는데
이 세 명이 반대한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지시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영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지금요. 근데 좀 부인하는 정성호 의원은 부인을 하는 거죠. 최수영 전 의원님. 저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을 거란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인을 하는데. 합리적이니까요.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예.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합리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오. 여러 가지 이제 증거는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자, 근데 그럼 제가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예. 지금 타임라인을 한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김남국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지만 만일 오늘 윤리가 소위에서 가결이 됐다. 예. 윤리전체위원회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윤리전체위원회에서 또 가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만약 가결됐을 때 전제로 그럼 본회의 가잖아요. 그 본회의가 제가 보기에는 9월 중순일 겁니다. 오. 지금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을 놓고 보면.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예, 쌍방울 관련된 사건.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수순인데 이제 지금 재판이 파행되고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나오면 이제 재판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한 다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 아마 제가 보기에 그 타임라인이 9월 말경, 추석 직전이 될 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가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가결되면 가결된 대로,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이제 김남국 의원도 제명이 가결된 대로 아니면 부결된 대로 예. 이 후폭풍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건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고 연동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전 제거했다. 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성호 의원 말대로 증거 있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시했겠냐라고 예. 하는데 우리가 우회적 전달 혹은 암묵적 동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리 예상한 이재명 대표가 단식과는 별개로 지뢰 제거를 저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후에 큰 다이너마이트가 될 만한 걸 미리 제거했다. 그래서 저는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시에 이거는 이번에 부결로 제가 한 것으로 미로 짐작이지만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바로 듣기 요청하신 거죠? 반론이 아니고 추가로 하면 사실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 사실은 제명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관여가 안 돼요. 오히려 제명되는 것이 더 낫죠. 총선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한 표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2월 달에 있었던 것도 139표가 찬성이었거든요. 과반이었어요. 반대보다 한 표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부결되려면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표 하나가 그렇죠. 아쉬운데 제명이 돼버리면 그럼 김남국 의원은 확실한 부결표인데 그래서 아마 이해관계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추론이에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 질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똑 부러지는 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질문을 받고 내놓은 설명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윤리특위 그리고 국회의 처분 문제는 각각의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본인도 완곡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애들러 부인한 셈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자, 그런데요. 김종욱 전 행정관. 사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대한 윤리특위 제1소위의 부결.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걸로. 이게 여러 가지 총선 앞두고 이렇게 포기하는 게 이게 당에 유리한 거냐 이런 얘기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며칠 전에 워크숍까지 가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한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하겠다. 이런 결의까지 했는데 그 결의에 맞는 거냐? 총선은 어떻게 치를 거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해석을 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김종민 의원 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성호 의원 같은 반응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다른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7월 31일 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국방부 장관이 왜 그렇게 출국을 2시간 앞두고 긴급회의를 열었을까? 근데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전혀 전화한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린 그럴 때마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 전화를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3명이 다 반대했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증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각자 맞게 해석해서 지금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양당이 아무리 누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를 들면 제가 김남국 의원하고도 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 사안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제명에 해당하는 사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회사가 3천만 원 정도로 수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윤리자문이 열어가지고 제명하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과 제도는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가 볼 때 윤리위는 자기 식구 감싸는 형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건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위가 얼마만큼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자기 편하게 예를 들면 저건 문제가 많아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바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국회에서는 좀 윤리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던지죠. 그동안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가동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부결된 거 이거 민주당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국회 정치권 나오고요. 기자들이 양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런 질문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내용은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요. 무슨 교통비, 그러니까 뭐 택시값 아니면 뭐 버스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제도 그렇고요. 국회에서.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택시비 질문인데 사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 있군요. 지금 국회에서 결산 관련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총리도 당연히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총리이기 때문에. 자, 어제요. 어제 그 질문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을 올랐어요. 네.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보셨죠? 약간 총리가 약간 답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틀린 답을 한 거. 근데 약간 좀 빨리 바로 대답도 못했고, 그리고 또 옆에서 틀린 답을 얘기하니까 약간 웃음소리도 나오고, 약간 분위기가 저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지적하신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이인은사 구구다 내우는 그런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총리를 평가하는 그런 민주당도 되지 마라 이거죠. 뭐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저런 세팅에서 뭐 얼마예요, 우리 선거 때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정확 퀴즈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만 거 다 아시는 총리가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 용기찬 변호사.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은 총리 장관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사실 툭하면 국회에서 택시비 얼마인지 아세요? 버스 요금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똑부러지게 답을 잘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신주기라는 비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수진 의원의 질문을 굉장히 복문으로 물어봐요. 복문?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총리가 기본요금이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얼마 올랐다는 얘기인가 이거예요. 오른 폭도 기본요금과 주행비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얼마 오르고 또 러닝에 따라서 이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리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총리는 정확히 대답한 거예요.
1,000원 올랐다. 1,000원 올랐어요. 택시비. 기본 요금 오른 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얼마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기본 요금 중에서 오른 게 얼마인가의 대답이에요. 버스비는 어떻게?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정확히 공부를 못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2,000원 얘기를 그것도 또 얼토당토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 단위까지 맞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공부를 정확히 하고 오시면 더 좋겠지만 저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닌가 싶고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정확히 총리에게 얼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다음에 전제하고 질문 들어가는 게 낫지. 이거를 뭐 맞춰봐라라고 얼마예요? 틀리면 거기서 또 계속 면박 주고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의도한 거로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물은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은 취지가 당신 택시 요금 얼마인지 알아라고 거기서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얼마인데 그걸 전제하고 뭔가 질문을 들어갈 것인데 이거는 뭐 이게 얼마예요? 묻고 거기서 면박 주고 끝. 저는 개인적으로 전제할 거면 전제하고 얼마인데요? 가르쳐드리고 자, 잘 모르시나 얼마인데요? 그다음에 질문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할 질문이 아니고 선생님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뭐야 이렇게 퀴즈 내는 것 같은. 거기서 끝낼 거면 뭐하러 저거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당 소속이 되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질문까지 하서 이게 뭐 망신 주는 겁니까? 약간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 시각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각은 이게 있어요. 국무원이라면 대중요금 이런 거 정도는 좀 정확히 알고 뭔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게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가? 요금이 아니라 큰 줄기를 알고 요금을 알고 있다 한들 그걸 뭘 어쩌라는 겁니까? 약간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 생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뭐 택시가 서민 대중교통 수단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식당 물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상추 한 단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라면 그럼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에 있는 뭐 때 묻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해야죠. 본질이 흐려집니다. 아까 저는 윤기찬 변호사의 지적 연결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 예결위에서 결산 때문에 저 얘기 꺼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을 올림으로써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세금에서 보전을 해주느냐. 앞으로 그러면 또 그런 요인이 얼마나 더 생길 수 있느냐. 그러네요. 그렇게 생기겠네요. 이런 것들이 얘기가 이어져서 그렇다면 더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뭐 쿠폰을 발행하는데 정부 예산을 따로 써야 된다든지 너무 올린 거 아닙니까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얘기가 뒤따라 가줘야 총리에게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묻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지.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요즘 대부분 다 카드 쓰잖아요. 기억을 못 하신 분이 많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제대로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기본 요금은 얼마인지를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환승도 하시니까 그럼 따져보면 이게 얼마인지는 복잡해지죠. 그렇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지 1,350원인지 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랐다고 하지만 이거 뉴스에서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매일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 모르는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감세 또는 증세 뭔가 입장을 정했잖아요. 처음에 부자 감세 엄청나게 했고 그 부자 감세로 인해서 덕본 게 뭐 특수한 뭐 상이 누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또 충돌되는 정책들을 펴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교통 관련된 도로 이용료 이런 것들을 막 깎아주잖아요. 인천공항 가는 통행료를 뭐 깎아준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 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다 또 면제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물론 좋아요. 관광 또는 뭐 소비 활성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세수 결손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뒤따라 줘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분명히 뭔가를 가리키면서 내용을 따지고 질문하는데 손가락만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아니면 약간 대선 주자급도 그렇고요. 과거에 이런 교통비 관련된 거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제 등등등 때문에 참 정치적으로 힘들었었던 분들이 있어요. 과거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잠시만요.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 요금도 모르고 과거에 돌려보니까 실감 나네요. 저런 모습들이 있었군요. 최수영 전 의원님. 이렇다 보니까요. 과거에 그랬다 그래요. 토론회 같은 거 저런 게 토론회나 어떤 질문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은 교통요금 그다음에 서민 음식 가격을 막 정치인들이 벼락치기로 외워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과연 이 방식이 정말 민생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각급 선거에 저도 선대에 참여한 적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TV 토론 팀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준비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라고 합니까? 그래서 단답형을 준비합니다. 이를테면은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그다음에 짜장면 값, 그다음에 삼겹살 1인분 가격. 이런 그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이제 팔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정도는 이제 단답형으로 그 정도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TV 토론이 도입되고 나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2010년 이후부터 이런 단답형들이 마치 기억력 테스트하거나 암기력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아서 실제 토론회 가면 질문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저 말한 대로 이제 유력 대선 후보급들은 이제 어디 어떤 이제 말하자면 행사를 나갈 때 이제 말하자면 언론 팀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일반 풀 팀이 좀 따라붙는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실수하는 장면 하나가 뇌리에 각인이 되면은 치명적이거든요. 두고두고 남는단 치명적이에요. 말이에요. 저기 계속 저렇게. 회자되고 특히나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짤로 돌잖아요. 짤로 이렇게 미디어로 돌다 보면 저게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주니까 저 실수를 한번 하지 않기 위해서 투입되는 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일종의 어떤 해프닝성일 수 있거나 혹은 작은 단답형 질문들이 사실 그 정치인의 본질을 보거나 그들의 꿈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단답형에 대한 질문들은 윤경호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질과 연동되어서 양념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지. 이걸 본질로 해서 당신이 이거 기억하면 서민 정치인,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기득권 정치인. 이렇게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가는 것 이게 저는 정치 후진화를 가져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참여할 때마다 좀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걸 꼭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준비하셨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지 준비는 또 할 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골탕 먹이는 질문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킬러 문항도 아니잖아요. 킬러 문항은 아니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알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이라는 거 공부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해진 정찰제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결정을 하면 정부가 결정한 내용 때문에 저같이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꼭 2번씩 봐야 돼요. 얼마가 나오는지. 그럼 1,200원과 1,500원 차이가 크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누굴 욕하겠습니까? 이놈의 정부 이렇게 가격을 올려. 당연히 이런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경제를 잘 운영했으면 이런 거 관련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욕을 얻어먹겠죠. 조사를 해보면 경제성장률 1.4%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22년 5월달 취임하면서부터 올해까지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620억 불이에요. 올해 1월부터 7월달까지 수출액 중국 마이너스 26%. 그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을 했는데 마이너스 10.4%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이렇게 못하는 상황에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 이수진 의원의 질문 방식이 골탕 먹이는 방식입니다만 잘하세요. 잘하시면 오히려 이수진 의원이 더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이럴 때 장관들이나 총리가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보좌진하고 같이 오는 경우인데 보좌진이 그냥 급하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주고 뭐 그러는 건가요? 그럴 때 무슨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런 걸로 또 보이기도 하네요. 보니까요. 자, 다음은 나라박
이슈인데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와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삼시초 얼음. 얼음 강조한 거니까 뭐가 표정이 굳어서 딱 멈췄다는데 30초나 멈췄다고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Senator, you're up for election in 3 short years.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at this point? I'm sorry, I had a hard time hearing you.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That's Hear the question, Senator.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All right, I'm sorry, you all. We're going to need a minute. Senator. Benny. and a string of Okay, Mitch. 30초를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질문하는 사람이 당황을 하겠죠. 지금 저분이요.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상원의 1인자예요. 공화당에. 미치 매코넬 의원인데 82입니다. 82. 그러니까 우리 41년생. 그러니까 약간 고령인데 그래서 이제 건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미국의 정치인들이 너무 고령화된 거 아니야? 건강까지 저 정도 상태인데 정치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상과 관해서 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게 얼음 모습이 2번이나 연속적으로 보였잖아요. 7월하고 최근까지. 이러자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질문이 들어가죠.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heard literally coming out, and Mitch is a friend, as you know, not a joke, and so I'm going to try to get in touch with him later this afternoon. I don't know enough to know. 저 질문을 미국 기자들이 일부러 한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42년생, 이 매코넬 의원보다 1살 어려요. 1살. 그러니까 거의 동년배잖아요. 지금요. 윤경호 소장님. 이 옆에 있는 아까 매코넬 이 원내대표 대변인이 잠시 현기증 때문이겠다. 현기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반복되다 앞선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미국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센 정치인들이 다 고령화돼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77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근데 지금 대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정치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관심이 다 그렇게 좀 나오는 거죠. 가는 거죠. 미치 매코넬이 42년생 아마 같을 거예요. 제가 동갑입니까? 예, 바이든도 42년생. 근데 뭐 언론에 따라서는 뭐 1살 차이 난다 나오는데 거의 동년배로 봐야죠. 동년배. 트럼프는 46년생. 저 두 사람 아니까 바이든과 매코넬은요. 바이든이 델라웨어라는 작은 주의 상원의원이 됐던 게 73년이에요. 그러니까 73년? 만 나이 31살이에요. 1973년.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은 켄터키주 출신인데 상원의원 된 게 75년이에요. 1975년. 예. 근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6년 단위의 임기를 감안해도 지금까지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건데 선수가 이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렇게 81살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내대표냐? 미국 정치에서는요. 영어로 얘기해서 시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선 위주입니다. 다선. 그러니까 다선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무조건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수를 차지하는 당의 플로어 리더, 원내대표. 선수가 높으면 이제 맡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높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에는 미치 매코넬은 정권이 뭐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상원의 원내대표를 해왔던 걸로 알고 상원 의원 한 사람이 81살인데 저렇게 실어 증세를 보였다. 그건 뭐 쏘쏘 미국 언론에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죠. 더군다나 바이든에게 바로 질문이 저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기 앉아서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미국 대선이 다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가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42년생이니까 만 81살인데 뭐 비행기 트랩 올라가다가 넘어지죠. 매코넬은 저렇게 실어 증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아마 뇌진탕을 앓았을 거예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이후로 저런 현상을 빚으니까 그렇다면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은퇴 뭐 이런 거잖아요. 알아서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또 미국은 상원은 또 재밌는 제도가 저렇게 본인이 임기 중반에 유고가 되면요. 죽거나 그만두면 그 주의 주지사가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상원의원은 남은 기간. 근데 그 남은 기간을 지명을 할 때 저 당사자인 상원의원의 부인이나 딸을 지명을 하기도 해요. 희한한데요. 그래서 이게 대를 물려가면서 상원의원이라는 제도는 예. 참 희한하게 하는데요. 어찌됐든 결론은 저렇게 고령화라는 게 미국만의 문제, 미국에서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80 넘어서 정치하는 분들 계시니까 뭔 문제냐라고 하지만 저렇게 육체적인 건강 상태에 허점을 보인다면 다른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요. 뭐 저게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관심을 가져야겠죠. 사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실제로 정책 결정을 하니까요. 그게 파급이 돼 있는데. 근데 건강 문제 때문에 혹시 판단에 뭔가 문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항상요. 자, 다음은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년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 트럼프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최근에 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뭐가 연상되는가 연관어를 조사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은 늙은, 구식의, 노회한, 뭐 혼란스러운 뭐 이런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거짓말장이, 범죄, 부정 아주 그냥 이쪽 방향이군요. 다. 그래서요. 최수영 전 의원님. 내년 대선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늙은 바이든 대 부패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진퇴 양난에 빠졌다. 그렇죠. 차악을 또 고르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고민 많겠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선거인데 예. 최선도 모자라서 차선도 아니고 예. 차악을 선택하라 그러면 참 뭐 유권자로서 곤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미국민들이 정말 그 정말 수정헌법 2조를 가지고 굉장히 젊게 미국이 이제 프론티어의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발 혹은 이제 개척 이런 정신이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지금 80대 대통령과 70대 후반의 대통령 후보인데 만약에 대통령 되면 임기 중에 80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근데 미국 문화가 이런 게 아까 좀 윤경훈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2003년도에 무려 100세의 상원 군사위원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때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100세 생일을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00세를 지나고 2003년에 은퇴했다는데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민간에도 퇴직 연령이 있듯이 우리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공직 제한도 좀 연령 제한을 두는 게 불편한 진실로 미국민에게 다가오지 않았느냐라는 칼럼을 썼대요.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미국민의 반향이 뜨거웠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양당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올 텐데 저는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을 통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수혈되지 않는 한 결국 내년 대선은 이렇게 가잖아요. 참 곤혹스러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드릴 것 같은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집권을 해요. 재집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이 더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극우 파퓰리스트 정당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분노와 그다음에 전쟁의 정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상징적 인물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거기다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자적 의존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남북한이 과거에 서로 적대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늙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하니까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좀 깨끗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탄핵 문제와 관련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패 이런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좋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미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투표를 통해서 아래부터 시작되겠죠.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로 확인해 봅니다. 북한이군요. 근데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목표는 남한 점령이라고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거 지금? 자, 북한의 방송 매체가 뭔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북한도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이 오늘 끝나는데 북한은 훈련을 진행 중이거든요, 계속.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연습 참모부의 기도와 그를 관철하기 위한 각급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참모부들의 작전 계획 전투 문건들을 요약하셨습니다. 뭐 지금 설명의 뒷부분은 뭐 복잡하니까 됐고요. 그 중간 쪽에 보면 목표가 있어요. 훈련의 목표는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한다. 윤기찬 변호사, 이거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요? 그렇죠. 뭐 핵무기를 쓰겠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왔지만 남한을 점령한다라는 남한 전체를 다 점령하는 게 우리의 군사훈련 목표다. 그러니까 명백히 목표를 이렇게 드러낸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동북아 정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사실 상수잖아요. 국제 정치학에서 상수인데 시기상의 문제일 뿐인데 중국의 대만 침략하고 북한의 남한 침략하고 사실상 연결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형 핵탄두가 최근에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예. 지금 해군 작전사령부 방문한 자리에서 저런 말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해군을 강화시키면서 뭐 수중 공격선도 개발하고 있고 무인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우리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더라도 사실 이 주한 미군 사령관 벙커드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고 6년 만에 공습에 대비한 지금 민방공 훈련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볼 때 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북한 매체가 또 다른 얘기를 또 전한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에 각종 합동군사 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분주한 군사적 움직임과 저 영상에서 좀 귀를 잡는 건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의 정식 국호인데 그동안 북한은 남조선, 뭐 남한, 괴뢰 이랬는데 대한민국이라 썼어요. 근데 또 뒤에는 깡패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나 깡패라는 용어 이거 북한에서 안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나 지난번에 김여정이 썼죠. 근데 그때도 맥락을 가만 보니까 그래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비아냥 뭐 이런 건데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군부 깡패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북한이 남한 점령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번에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강도가 세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을지 프리덤 포커스나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얘기되는 한미연합훈련 우리는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과거에는 참수부대가 동원된다는 등 그다음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관절을 타겟 폭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북한은 굉장한 위협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저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공세를 펴는 거고 흔히 말하는 게임 체인저 B1B 전술 핵 폭격기 그다음에 핵 잠수함 그다음에 ICBM 이 세 가지 때문에 요즘에는 어디에서 갑자기 이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북한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저렇게 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깡패, 대한민국. 아무튼 좀 생소한 표현들 요즘에 북한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 점령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